일단 DNA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다 DNA가 있어요.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현미경 이렇게 보면 세포가 보이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몸에 보통 한 60조 개. 사람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에는 다 DNA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그 세포 하나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DNA가 갖는 큰 힘의 근원.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수에 자료가 들어갔네요. 저의 숨겨진 죄.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범죄와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채취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집단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왔다 갔기 때문에 제 몸에서 일부의 세포가 떨어져서 네. 나중에 검사할 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 몇 월 며칠 여기에 왔다 간 알쓸 범잡팀 김상국 거네. 그리고 이건 문제 없는 거야 하고 제끼는 거겠죠? 문제 없어야겠죠? 그렇게 사용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는데 의심받겠죠? 전 거부합니다. 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는 없겠죠. 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는 CSI 요원들은 이미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DNA는 그 세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있으니까 DNA는 정말 작겠죠. 그냥 있는 대로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굵기는 2나노미터고 길이가 2미터쯤 돼요. 피면 2미터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만약에 이 두께가 2나노미터가 아니라 1cm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서울에서 뉴욕쯤 돼요. 다리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쫙 있는 이게 DNA. 이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저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다 보니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누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보지 않고도 이게 특정한 사람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DNA의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긴 쓸모없는 부분이다 보니 수많은 오류들이 막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류가 사람에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의 DNA엔 다 똑같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숫자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유한 번호가 돼요. 그 숫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마치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녀 구분이기 때문에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제 앞에 게 다 정해지는 그냥 함수로 주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저에 따라서 주어지는 독특한 번호는 11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자리의 숫자가 저를 결정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게.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는 11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쓴다면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10의 11승이라 그러는데 100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11자리면 그렇죠. 그럼 DNA는 우리가 몇 군데를 과연 이 숫자를 확보를 하면 이게 우연히 겹칠 확률이 거의 없게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가서 여쭤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검사는 대략 20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20자리 이상 숫자. 20자리 숫자면 어느 정도나 큰 숫자냐면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까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뭐 태어났다 죽었다 할 텐데 몇 명 될까요? 그게 10의 11승 10에 11승. 1000억 명쯤 된다고 추정이 돼요. 1000억 거죠. 근데 우리의 DNA 검사는 이 전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숫자의 10억 배만큼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우연히 같을 확률은 빵이에요. 그렇네요. 제로. 그 DNA 검사는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것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나예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온 DNA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채취해서 판별하는 그 전 과정을 해봤어요. 같이 해봤고요. 어디에서든 생물학적 물질이 나오면 그걸 코드화해가지고 보관을 하죠. 먼저 증거물이 수집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건 경찰서에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저 여기는 채취하는 장소입니다. 채취.
찾는 거예요. 범인이 흘리고 갔을 가능성 있는 DNA를 찾는데 그 모발이 될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저 실습하는 용으로 만들었던 샘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피면 비면 경광.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혈흔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 튜브에 넣으면서 실험이 시작되죠. 사람 몸에는 뭐 단백질, DNA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특정 시약을 가해서 다 녹여줍니다. 깨주고. 즙을 짜듯이 쫙 짜내서 DNA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DNA를 이 마지막에 액체로 얻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DNA가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체를 알아내는 거죠. 마지막 단계. 전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재밌네요.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네.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그면에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고 있던 잠바의 옷 안쪽에서 피가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거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강호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경찰을 농락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 씨 옷에 묻은 핏자국을 DNA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결국 어제 새벽 흉악한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작은 DNA 조각 가지고 그런 검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나오는데 이제 PCR이라는 겁니다. PCR.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네요.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검체팀이 방문해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PCR은 사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네. P가 폴리머레이즈라 그래서 효소고요. 효소. CR이 체인 리액션이에요.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 핵폭탄 같은 거 터질 때 연쇄 반응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DNA를 2배, 4배 계속해서 증폭을 해서 이게 순식간에 수천억, 막 수조 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에요. 1993년에 그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 아주 작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증폭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있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코 안쪽으로 깊숙이 면봉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묻어나왔을 코로나의 작은 어떤 파편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PCR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엔 DNA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기법을 하면 그 시료가 적은 경우에는 손실돼 가지고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비슷한 DNA 유전자 지문이 나올 확률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 10만 명 넘었으면 그 당시에 그래프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발전되면서 증폭 기술이 나오고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국과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다. 몇십 년이 지나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에도 제가 그 콜드 케이스 소위 미제 사건 수사팀에 그들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과학이 지금은 못 찾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그 콜드 케이스 박스를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관해요. 그래서 한국도 증거물 보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분류를 해놓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DNA 이제 수사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설해마을 영화 살해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영화의 사체 두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국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의 설해마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수상한 비닐봉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이 넣어둔 식품으로 생각하고 봉지를 뜯자 안에는 꽁꽁원 영화 시신 두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부모가 범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DNA 조사해 보니까 가족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C씨의 집에서 수거한 귀이개 등에서 나온 C씨 부인의 DNA가 아기들의 모계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C씨 부부의 자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DNA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국가수에서 밝혔을 때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 협조를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신고를 한 그 사람의 아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2006년인가? 예. 그래서 아직 우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그런 기술을 믿지 않았고 한국이 뭐 DNA를 검사 조사를 했다고 좀 쟤네가 뭘 알까? 뭐 이래가지고 무시했었어요. 예,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꾸르조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뚜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숨진 영화의 부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us ne sommes pas les parents de ces deux enfants. 근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샘플도 보내고 해서 맞다는 걸로 그래서 두 사람이 범인인 걸로.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그걸 속인 거예요.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도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프랑스 현지 검찰이 밝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베로니크의 범행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하기가 싫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도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태반에 더 찰싹 붙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DNA 검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느꼈던 얘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이제는 하나 흘리면 다 잡히니까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DNA 검사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들으면서 특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훨씬 더 이제 안심할 수도 있을 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지를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요.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수천 건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열세가 됐는데요. 인쇄기를 동원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그 저작권이라는 건 거기서 발달된 거죠. 그걸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 저희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2번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에 5번을 수상한 자기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 속 거의 모든 문장을 베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올해 1월에 한 젊은 대학생 작가가 SNS에 실은 글이 뿔이라는 소설로 백마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뿔이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포천 38 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 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포천 문학상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거기에서는 시니어만 응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나이를 속였고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작년에 디카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그거는 상을 탔다고요? 유영석 씨의 화이트. 화이트. 네. 원성형 누나. 그 노래 가사를 그냥. 네,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대상? 네, 대상. 주최 측에서 왜 이렇게 베껴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상 공모 안내문에 디카만 직접 찍으라고 했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진 않았다. 근데 디카도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직접 찍은 게 사진도. 네, 디카도. 진짜 오히려 이분이 소송을 했다고. 그렇죠. 이분이 상을 박탈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기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를 했다고요? 홈페이지도 테러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막 비판을 하니까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의인상 또 받았습니다. 의인상. 그 도로공사의 의인상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인상을 수여하는데 그걸 목격한 제3자가 추천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그 제3자가 본인 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 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워줬다고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급차가 거기 출동한 적도 없고 문경휴게소가 장소인데 문경휴게소에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있지도 않고 SNS를 보면 거의 경력이 40개 정도 돼요. 뭐 무슨 제나항공의 조종사였다거나 뭐 변호사였다가 뭐 거의 캐치미 If You Can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제가 쓴 게 맞고 제가 제일 컸던 건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에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합리화나 그럴까요? 그냥 아니 괜찮아 뭐 이거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거짓 행동 그리고 남의 걸 훔쳐서 자기 경력 쌓고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있잖아요. 원래 그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렇죠. 등장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아랑드롱이나 네, 친구의 행세를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내가 믿는 거죠 어느 순간에.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죠. 자기 스스로 그걸 너무 믿게 되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사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소설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네, 글밖에 없으니까 또 확인하기도 쉬워요. 글만 그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그 표절 소송을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송은 되게 표절을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음악은 또 판사를 또 다 거의 문외한이고 음악 자체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800년대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 카페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점점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음악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손님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오는데 자기한테 아무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근데 돈은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은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밥값을 안 낸 거예요. 나 못 내겠다. 밥값이라도 못 내겠다. 그때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음악에 대한 권리, 연주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내 음악인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냐고 뭔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밥값을 안 내겠다 했더니 파리 법원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전에 법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얻은 수익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된 거죠. 그 판례가 됐네.